안녕하십니까. 쑥쑥 박사 김진숙, 이성숙입니다. 엄마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 기준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엄마들이 참고할 자료가 많더군요.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환경? 교육비? 교사? 특별활동? 안전? 식단 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나라 유치원 어린이집 프로그램 중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몬테소리 교육, 둘째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 셋째 놀이 중심 교육, 이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흔히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곳을 몬테소리 유치원, 몬테소리 어린이집이라고 하지요. 네. 그러면 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은 일반 유치원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네. 유치원 어린이집은 하루 일과 운영이나 행사, 특별활동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매우 많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사나 특별활동이 유치원마다 특색이 있어서 다르기는 하지요. 네. 그런데 유치원 어린이집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 내용, 즉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르다는 것은 하루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자유 선택 활동의 교육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도 하루 일과나 행사 등을 운영하는 면에서는 일반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같고, 다만 자유 선택 활동 시간에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 선택 활동이란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매일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도록 하는 시간인데, 초등학교로 말하자면 교과목 시간 같은 것이지요. 이 사진은 몬테소리 5개 영역의 교구로 구성된 교실 모습입니다. 몬테소리는 흥미 영역 대신 5개 영역, 즉 일상생활 영역, 감각 영역, 수학, 언어, 문화 영역, 이렇게 5개 영역으로 교실을 구성합니다. 얼핏 사진만 보아도 환경 구성이 많이 다르지요. 네. 몬테소리 교육은 마리아 몬테소리가 연구하고 개발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행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원래는 의사였는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선택해서 약 45년간 자기의 인생 대부분을 몬테소리 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바쳤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지난 110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립 유치원에 적용되어 왔고, 세계의 많은 리더들이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몬테소리 자신이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적용해보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미 그 효과가 검증된 교육입니다. 그 결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10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좋은 교육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몬테소리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일상생활, 감각, 수학, 언어, 문화 영역입니다.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 영역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을 교구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물 따르기, 숟가락 사용하기, 젓가락 사용하기와 같은 것들이 일상 영역의 교구입니다. 네. 몬테소리는 아이들이 무엇이든지 배우고 싶어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무언가를 배우는 데 사용해야 좋은 어른으로 성장한다고 보았고, 교육은 미래 생활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육회에서 4, 5세 아이들이 식탁에 숟가락 놓기를 매우 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숟가락 놓기를 배우고 싶은 본능 때문이라고 했어요. 몬테소리는 이와 같이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본능을 해결해 주기 위해 손 씻기, 구두 닦기와 같은 일들도 교구로 준비해서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영역은 이와 같은 교구 작업을 통해 아이들의 독립심, 질서감, 집중력,
눈과 손의 협응력, 즉 소근육 발달 같은 것을 돕습니다. 물 따르기, 손 씻기 같은 것을 유치원에서 배워야 해? 하는 의문을 가진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많습니다. 네. 비싼 교육비 내고 유치원에 갔는데 물 따르기 하고 왔다 그러면 엄마들이 좀 실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물 따르기 같은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질서감, 집중력은 일상 영역의 작업에서부터 발달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 산만한 아이들은 일상생활 영역에 작업을 많이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 영역의 교육적인 의미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몬테소리 두 번째 영역인 감각 영역은 학습적인 개념을 감각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만든 교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감놀이의 원조가 몬테소리인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 오감이라는 게 뭐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죠. 네. 자, 예를 들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이들에게 크다 작다의 개념을 배우게 하기 위해 분홍탑이라는 교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분홍탑을 직접 만져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면서 크기의 순서대로 탑을 쌓아봄으로써 아이들이 크기의 개념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몬테소리 교구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크기의 구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분홍탑을 보면 분홍탑 교구는 1cm부터 10cm까지 한 변의 길이가 변화하는 10개의 분홍색 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개의 육면체가 색깔, 모양, 재질이 모두 같고 크기만 다르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아이들이 크다와 작다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이 10개의 육면체가 색깔과 재질이 모두 다르다면 어떤 아이들은 크기를 색깔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게 크다 그랬는데 그게 큰 게 빨강색이면 빨강색을 말하나 이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재질의 차이인가 이거는 나무고 이건 플라스틱인데 나무로 된 걸 크다라고 말하면 나무로 된 게 큰가 이렇게 개념이 혼돈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10개의 육면체를 모든 요소를 똑같이 만들고 네. 크기만 다르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크다 작다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장난감은 색깔도 많고 모양도 다양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분홍탑은 오히려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그것이 좋은 점이네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고 몬테소리 교구가 좋다는 게 그런 점입니다. 네. 이와 같이 감각 영역에서는 앞으로 수학에서 배우게 될 크기, 굵기, 길이, 부피, 도형 등의 개념을 시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해서 감각교육이라고 부르는데 수학의 기하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는 갈색 계단은 굵기의 개념을 그리고 빨강 막대는 길이의 개념을 가르치는 교구입니다. 또 이 사진에서 보는 구성 삼각형은 삼각형을 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작업을 해보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삼각형을 눈으로 보면서 익히고 삼각형과 사각형의 관계 등 도형들 간의 관계도 이해하도록 만든 작업입니다. 약간 퍼즐같이 네. 어려워 보이는 도형을 퍼즐처럼 만드는 거죠. 또 감각 영역에서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구성놀이를 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창의성도 길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을 통해서 크기와 굵기의 개념을 배운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적인 구성을 해보도록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사진은 색판 3인데 색판 1, 2에서 색의 이름을 배우고 색판 3에서는 색의 농도를 구별하는 것을 배운 후 아름답게 창의적인 표현을 해보게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이번 사진은 기하도형 겹치기라는 교구인데 원, 삼각형, 사각형 등의 도형의 크기의 차이를 배우고 그 크기의 차이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구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감각 교구들로 창의적인 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창의성, 표현력 이런 것들을 또 충분히 길러주기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영역인 수학 영역은 수 개념과 수의 연산을 소개하는 영역입니다. 자, 이 사진들은 어린아이들, 만 3세, 5세 아이들에게 1부터 10의 수 읽기와 수 세기를 가르치는 교구들입니다.
자, 또 이번 사진은 십진법에 관한 교구들인데 첫 번째 사진은 일시백천의 십진법의 개념, 자릿수의 개념을 소개하고 또 그 다음에 1부터 9천까지의 수와 양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어서 네자릿수 읽기를 배웁니다. 4321과 같은 네자릿수 읽기를 배웁니다. 아이들은 그 숫자만큼 구수를 나열을 해보면서 2와 20과 200과 2000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갑니다. 사실 뭐 10의자리는 공이 1개야, 100의자리는 공이 2개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전달을 못하죠. 근데 구수를 나와보면서 20은 10자리 구슬 2개, 200은 100자리 구슬 2개, 2000은 1000자리 구슬 2개 이렇게 하면서 10의자리, 100의자리, 1000의자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교구들은 11부터 19, 11부터 99, 1부터 100, 1부터 9999까지의 연속수의 개념을 사례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1부터 9999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11부터 19에서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면 7살이 되면 1부터 9999의 개념을 이해하는 작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또 이번 사진은 1부터 9천의 수 개념을 배운 후에 수의 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개념을 교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은행놀이 또한 아이들이 구수를 직접 숫자만큼 놔보고 그 구수를 세면서 더하기나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덧셈, 곱셈의 개념들을 매우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매우 어려워 보이는 네자릿수를 유아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놀랍네요. 네. 몬테소리 교육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배울 내용을 매우 체계적이고 단계를 세분화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구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수학교구는 부모와 원장님,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제일 싫었는데. 네. 이게 교구가 없다면 7살들이 배울 수 없는 거죠. 네자릿수 덧셈이. 그런데 교구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쉽기도 하지만 개념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몬테소리 교육은 엄마들이 한번 알면 매니아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세계 여러 나라 부모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알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네 번째 언어 영역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가르치는 영역인데 그 중에서도 한글 읽기와 쓰기를 교구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몬테소리에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방법은 한글 자모음의 소리값을 가르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영어 교육에서 많이 보는 파닉스, 즉 소리값을 이해해서 읽기를 가르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즉 기억을 기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은 그라고 소리가 난다는 소리값을 소개한 후에 그와 아를 합치면 가가 된다는 방식이죠. 그래서 가거, 고구, 극이와 같이 글자를 읽는 방법을 배운 후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배운 후 또 시작음이 같은 단어끼리 모아서 읽기 연습을 하면 아이들은 더 쉽게 더 체계적으로 읽기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나다라를 외우면서 글자 읽기를 배운 기억이 나는데 몬테소리 언어에서 읽기를 가르치는 방식이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어나 몬테소리가 이탈리아 사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어나 영어나 한국어가 모두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모두 파닉스, 즉 소리값을 알려줘서 읽기를 배우도록 하고 몬테소리가 이탈리아 아이들에게 적용한 방식과 똑같은 것을 우리나라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읽기 교구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즐겁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읽기를 배울 수 있도록 교구를 통해서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5번, 5번째 문화 영역은 지리, 역사, 동물, 식물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영역도 사실 아이들에게 지리를 가르친다고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네. 근데 이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 영역에서는 세계 지도나 뭐 아시아 대륙 지도 퍼즐 등을, 지도 등을 퍼즐로 만들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나 모양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아시아의
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고 모양은 어떻게 생겼고 크기를 알 수 있게 만든 거죠. 유아애들에겐 아주 어려워 보이는 세계 지도, 아시아 지도, 뭐 아프리카 지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퍼즐의 형태로 만들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뒀다는 점에서 몬테소리의 천재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리에서는 또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나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건축물, 음식 이런 각 나라의 전통 문화도 배웁니다. 요즘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는데 몬테소리는 일찍부터 다문화 교육을 한 셈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다문화 교육을 강조하니까 몬테소리 교육이 일찍이 다문화 교육을 앞서서 했다라고 또 그 가치를 뒤늦게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동식물에 관한 교구들은 뭐 동물, 식물 분류하기나 뭐 과일, 채소 분류하기 또는 나무의 부분, 뭐 물고기의 부분 등 그 동물의 특성이나 동식물의 특성이나 동식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몬테소리는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영역을 5가지로 나누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교구를 만들었다는 것이 매우 훌륭합니다. 아이들은 교구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학습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몬테소리 교육을 받고 나면 유능한 어린이가 됩니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릴라드가 2008년에 쓴 책의 제목은 마리아 몬테소리 The Genius입니다. 즉 마리아 몬테소리는 천재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몬테소리는 천재적인 교육자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런 점을 참고하여 내 아이를 위해 몬테소리 교육을 선택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몬테소리 유치원이 우리 동네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몬테소리 교육을 잘하는 곳이 있다면 강추입니다. 마지막으로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0년 전의 교육이 지금의 아이들에게도 좋은가입니다. 네, 아이들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네. 물따르기는 지금도 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크기나 부피 등도 시대에 관계없이 알아야 되고 숫자를 알아야 되고 읽기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이 있죠. 엄마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묻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 융합적 사고, 코딩과 같은 요즘의 관심사들이죠. 이런 네.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몬테소리 교육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몬테소리에서 배우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당장 초등학교에 진학해서 좋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있고 또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연구를 보면 몬테소리 교육을 받은 어린이들은 4학년 이후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은 학업 성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책 읽기도 그랬죠. 좋은 방법으로 책 읽기를 하면 4학년 이후에서 그 차이가 네. 더 두드러진다고. 또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몬테소리 마피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창의적인 기업가, 즉 구글의 레리 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애플의 스티브 잡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이 모두 몬테소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의 앵커우먼 바바라 월터스가 이들은 마치 몬테소리 마피아와 같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여 몬테소리 교육자들을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좋은 의미의 그렇죠. 마피아라는 것이죠. 네. 둘째 질문은 몬테소리 교육은 너무 정적이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이들이 뭔가를 배울 때는 매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적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무언가를 몰두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매우 집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은 원래 주위 산만하고 좀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인데 몬테소리 교실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조용히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아이들을 너무 잡는 것 아니냐라는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답은 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이라 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몬테소리 교구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바깥놀이도 있고 일반 유치원 같이 신체 활동도 하고 음률, 미술, 영어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자유선택 활동 시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 집중을 해서 교구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몬테소리 교육은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흔한 질문이죠. 네. 아까 감각 영역의 창의적 구성 작업에서 보여드렸듯이 몬테소리 교구 작업에서도 창의적인 구성놀이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 자체가 결코 창의성이 부족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몬테소리 유치원 어린이집들도 일반 유치원처럼 사고력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과학이나 미술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력을 길러주는 프로젝트 활동을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몬테소리 교육을 선택할 때는 몬테소리 교육이 가진 장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적인 문제로 몬테소리 교육의 진면목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내 아이를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선택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몬테소리 교육은 아이들이 유아기에 배워야 할 내용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구를 통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는 교육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어? 공감했어. 또 보고 싶소. 감사합니다.